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과연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전 B&K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이상윤 상무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이 또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연기금이요. 그래서 저희 방송 출연에 앞서서 또 시간을 내셔가지고 기관 투자가들이랑 또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오셨죠. 네. 예,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그렇게 해주셔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셨나요? 네, 방송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어떤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대면 비대면 통해서 제가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소개되지만 원화 강세.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굉장히 이제 원화가 강세로 접어들면서 이 원화 강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관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계속 방송 통해서 또 알려지고 있는데 테슬라데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공이 개인 투자자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고 해서 배터리데이 이후에 2차 전지의 흐름 어떻게 될 건지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관심이 가장 많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이 D-50 안쪽 50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렇죠. 네. 결국 이 대선도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원화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원화 강세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수출 기업들의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상윤 상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원화 강세는 지난주 금요일 날 환율 많이 안 보다가요. 저도 역시 안 보다가 금요일 날 G20 국가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원화 절상폭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이거 왜 이러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포지션을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바꿔야 되냐 안 하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쏟아졌어요. 차트를 보시면 결국 신흥국 중에서 원화만 강세였던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위안화도 강세를 하고 있었고 네. 원화도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안화를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약달러의 신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타난 배경 그리고 어떤 인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원화가 강세였다라는 거는 달러가 약세였다라는 거고요. 네. 미국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인데 네. 결국 인플리케이션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냐라고 네. 보면 뭔가 변수가 생겼냐 기관들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 장세에서 결국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면 결국 무엇을 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기관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국 통화는 원화만 강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위안화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에 신흥시장 전 세계 평균 선진시장 대비해서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12개월 선행 EPS가 신흥시장이 높아지고 있다. 신흥시장의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특히 네. 이제 중국 중심으로 신흥시장이 좀 부활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환율은 평가 절상, 평가 절하, 환율 약세, 강세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리고 원화가 약세가 돼야 수출이 좋고 수출 중심인 한국 네.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결국 한국 경제가 신흥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급격하게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결국 외국인들은 경제가 좋은 나라에 배팅을 하게 되고 이것은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포인트가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IT와 자동차다. 결국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외국인이 기환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탑픽이다라고 기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들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지금 뭐 자동차 섹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좀 짚어보면요. 내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후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베팅을 할 것인지 이제 내용이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뭐 미리 우리가 추측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나올 것인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빈수레가 요란할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거 테슬라 데이 이후에 2차 전지 주가들의 향방에 대해서도 기관들이 고민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 뭐 외국인 투자, 기관 투자자 모두 다 관심이 있는 배터리 데이 이후에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 반응일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도 여쭤봤더니 여전히 이제 관심이 제일 많고요. 대부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굉장히 배터리 데이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뉴스를 통해서 뭐 배터리의 원가 절감이나 에너지 밀도라든가 내구 수명 향상 등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제 기관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소문단잔치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뭐 많이 올라갔던 소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고 많이 빠졌던 셀업체들은 다시 이제 주가를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역시 기관들 투자자들은 좀 전에 방송했던 외국인 투자자하고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다. LG화학이 물적 분할 같은 것들로 이슈가 되긴 했지만 희석화가 됐지만 결국 돈을 받아서 더 통 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장기 비전에서는 더 좋아진 것 아니냐. 소통되고 그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공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전기차 비중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겨우 그래봤자 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배터리 데이 이후에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물적 분할에 대한 아쉬움이 좀 가시면 결국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비중을 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또 하나 특징은 결국 이렇게 뭐 SDI든 LG화학이든 SK이노베이션든 이렇게 투자를 한다, 배터리 기업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관련 밸류 체인 쪽에서 또 이제 투자의 기회를 찾으려는 기관 투자자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될지 정말로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지금 우리 이상현 상무가 말씀하셨듯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후에 사실은 많이 올라간 뭐 특수 재료, 제가 종목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혹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오히려 엄청난 뉴스가 나와서 그런 종목들이 뭐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더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내일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4, 50일 남았는데요. 어떤 부분에 그 기관 투자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나요? 네, 기관 투자자들은 앞서 주제들보다도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어떻게 펀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하우스별로, 리서치 하우스별로 리퀘스트를 많이 의뢰하고 있는 걸로 목격되는데요. 11월 3일이죠.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대선은 뭐 코로나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증세 그리고 규제 강화에 대한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달갑지 않죠. 반면에 뭐 친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정책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수 있고요. 트럼프는 뭐 주시하시다시피 일기 정부하고 비슷한 정책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것 같아요. 탈중국 정책이라든가 뭐 리쇼어링, 전통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 기관 투자자들이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어요. 뭐 결국 확률적으로 이제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확률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이 40일 안쪽으로 들어온다. D-40일이죠. 네. 그렇게 되면
빅스 지수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통계적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1992년부터 미국 대선 직전의 흐름을 좀 분석해 보면 최근 7번 사례 모두 월간 빅스로는 10월 달이 가장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일간으로는 D-40일, 결국 이제 이번 주 후반이죠. 9월 24일, 25일 정도 되면 결국 빅스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변동성이 높아지면 사실상은 트레이딩 기회나 중기 장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돼 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동조화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도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기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기관들은 변동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냐? 주식을 다 팔아버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한다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사실은 그 기업들의 그 법인세를 많이 올려서 그걸 갖다 이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사실은 앞으로의 업사이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수학적, 재무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2천억 달러, 죄송합니다. 2조 달러죠. 2조 달러의 그 자금을 친환경 정책에 쓰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도 좋아질 것이고 뭐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또 반면에 금융이나 뭐 산업재 뭐 이쪽은 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이트를 보면 지금 한 7, 8%의 격차가 있는 것이고 거의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뭐 한 87%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박 사이트를 이렇게 통계로 낸 것들을 보면 사실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5, 6% 정도.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힐러리 씨가 된다고 한 다음에 뭐 전혀 네. 결과는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을 미리 우리가 또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 데이에 무엇이 나올 건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석은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좀 이슈가 있는 회사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쉬어 가시든지 하는 그런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맞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런 전략들이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뭐 말씀을 다 드렸지만 우리 그 사실 이상윤 상무 모시고 제가 얘기를 다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투자자들은? 뭐 이 코너 자체가 이제 기관 투자자의 눈이니까요. 네네.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굉장히 힘든 이제 9월의 마지막 주를 추석 전주에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도 역시 이제 나만 힘들구나 네. 이런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이슈가 모두 뭐 고민을 한다 그래도 뭐 어느 한쪽으로 베팅하기가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앵커님 말씀대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정이라고 빌미삼아 말씀드린다면 이 조정들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뭐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네네. 추석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추석만 지나면 그래도 좀 조용해지겠죠? 그렇죠. 뭐 일단은 대선에 대한 리스크도 변동성 지수로 봐도 네. 대선이 한 40일 정도 남았을 때 네. 가장 빅스 지수가 좀 높았고요. 월간으로. 네네. 그다음에 일간으로 봤을 때 더 그런 것들이 자주 목격되기 때문에 네. 한 10월 중순 정도 되면 뭐 차익 실현이나 일단락 되면서 네네. 테슬라 배터리 데이라든가 큰 이슈들이 좀 일단락 되면서 좀 더 이제 실적 중심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때가 되면 또 백신에 대한 뉴스도 또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한 배팅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다음 차기에 내년도 또는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까 이런 길목 지키기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명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 BNK 자산운용 이상윤 본부장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